오늘 준비한 내용 제목은 옐런 재무장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옐런이 누구고 지금 재무장관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갖는 것이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때 왔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은 이 백그라운드적인 좀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까지 다 함께 숫자로 표현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2021년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한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미국 금융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적고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시각자료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분석 결과만을 가져가게 돼도 저희가 공유드리는 모든 것들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분석 방법론으로 분석한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와 협의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 자료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 바로 무단 도용에 해당된다는 점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옐런 재무장관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2021년 미국 경제를 조망하면서 이러한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된 미국의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2020년 12월 두 번째 주에 드디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확정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확정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재검표 관련돼 갖고 소송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2020년 12월 두 번째 주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의 흐름대로 민주당의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재무장관으로 제니 옐런이라는 분을 이제 지명을 했죠. 그래서 옐런이라는 분은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영어로는 Fed, 한국말로는 줄여서 미 연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현재는 파월 의장이 미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데 파월이 이 직을 맡기 전까지 옐런이란 분이 미 연준 의장이었어요. 2014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 옐런이라는 분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안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파월로 그냥 바꿔버렸죠. 근데 이 옐런이라는 분이 이제 차기 바이든 정권 속에서 재무장관이 되게 되는데 이 옐런이란 분이 그동안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왔고 그 정책 속에서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2021년부터 펼쳐지게 된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과 재무장관 제니 옐런의 조합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옐런이라는 분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을 때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왔는지 어떠한 경로를 걸어 왔는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봐야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되게 됐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미국의 금융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전 세계로 충격이 번져가게 됐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러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미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누가 미국의 국채를 비싼 값을 내고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근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원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미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좀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줘야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됨에 따라서 미 국채를 일정 수준이 넘는 가격을 주고선 사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수요가 거의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채권 상품을 판매를 하게 돼요. 바로 이름은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말하죠.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미 국채에 내놓으면 사라고. 이 미 국채를 사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자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자를 챙겨가란 말이지. 근데 만기가 됐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까봐 지금 미 국채를 못 사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얘를 보유하는 동안은 우리가 너한테 이자도 주고 얘가 만기돼서 너가 팔아야 될 때 되면 우리가 도로 되사갈게. 그러한 거래가 바로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미국의 행정부가 이자도 주고 만기가 되면 우리가 도로 사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제 약속을 하면서 판매된 게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발행했을 때 이와 같이 환매조건부 판매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어떤 거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느 나라에서 출발된 것이냐? 미국이죠. 아무리 좋은 이와 같이 쇼부를 치게 되더라도 결국은 미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는 다시 감소되게 되면서 파란 선이 급속도로 꼬꾸라지게 돼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미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이자도 주고 사주겠다는 조건까지 던져놨는데 안 사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자발적인 수요를 자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미 연준,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미 연준이 개입하게 돼요. 야,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저 국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시장에서 환매조건부 채권까지 던져줬는데 이자도 주고 만기되면 되사겠다는 것도 했는데 채권을 안 산다. 결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막무가내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앙은행의 개입은 하되 우리가 미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우리가 중앙은행에 직접 매입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시장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는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미 행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매입을 하게 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를 다시 시장에 되팔므로써 시장의 순 기능을 크게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야. 이러한 이제 채권명이 앞에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적었었는데 나중에 되판다는 역이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적게 되면 어려워요.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걸 팔았는데 안 팔리니까 중앙은행에 잠시 얘를 맡았다가 다시 시장에 되파는 역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걸 팔았다. 여하튼 간에 문제가 되니까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게 되고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것도 팔았는데 수요가 또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 결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역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을 팔았다. 여기에 파란색 선이 환매조건부 채권 판매량이 꼬꾸라지는 그 시기에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역환매조건부 채권 판매량이 증가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빨간색 선 역환매조건부 채권의 상품 특징이죠.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보유를 했다가 만기가 되면 얘를 시장에다가 되팔게 돼요. 즉 판매하는 이 채권의 가격만큼의 시장의 달러가 사라지게 되면서 유동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역환매조건부 채권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얘가 보통 이제 단기 만기를 맞이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얘를 시장에다 파는 과정 속에서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적어지게 되면 미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 봤고 제닛 옐런 2021년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이제 재무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그 분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으로서 이제 소임을 보던 이 시절이 2014년도서부터 18년이에요. 미국 경제를 계속해서 부양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살아나지를 못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미 행정부가 원하는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쌈짓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역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을 옐런 중앙은행장 시절에 이와 같이 매우 급속도로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까지, 2016년 최대치까지 역환매 조건부 채권 보유량을 늘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얘는 시장에 되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빨간 선이 올라가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까지 이와 같은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 올라가게 되고 중앙은행에 부담이 되면서 옐런 당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2016년도 이래 대규모로 이와 같은 보유 자산을 시장에 대규모로 매각하게 돼요. 이러한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미달러 유동성이 이 대규모 매각하는 채권의 가격만큼 사라지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됐죠.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미국의 경제는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됐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즉 옐런이라는 분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을 때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미 행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맡아두었다가 시장에 대파는 규모가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까지 증가되게 됐고 중앙은행이 부담이 되게 됐고, 그 이후에 대규모로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유동성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 경제의 활력도가 저하가 되게 되고 자칫하면 미국 경제의 개선세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바로 제닛 옐런이 미 중앙은행장이었을 때 2017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와 같이 보유자산은 대규모로 매각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가 강세 현상을 나타내게 됐어요. 이 기간에 어떻게 대규모로 미국 채권을 매각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 수요가 그리 강하게 존재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미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먼저 2017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는 어떻게 매각이 가능했을까? 미 국채에 대한 장단기물 입체 수요를 나타낸 거예요. 7년물, 5년물, 6개월물이에요. 장단기물 국채 입찰 수요예요.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015년도서부터 2017년, 2018년도까지 미 국채 장기물이든 단기물이든 이와 같이 입찰 수요가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제닛 옐런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입찰 수요가 살아나서 정점에 이른 기간서부터 대규모로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담이 되어왔던 보유자산을 시중에 대규모로 매각하게 됐죠. 근데 그 이후로 이와 같이 현재는 다시 미 국채가 장기물이든 단기물이건 입찰 수요가 바닥을 빌빌빌 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전 수준보다 더 입찰 수요가 둔화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옐런이 2018년도에 이제 물러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파월 미 연준 현재 은행장이 취임하게 됐어요. 근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미 국채를 또 미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발행하게 돼도 미 국채에 대한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미 국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미 행정부가 발행하게 되면 개입을 해줄 수뿐이 없죠. 그러한 조건에 와 있었는데, 문제가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게 되고, 완전히 멈춰서게 된 다음서부터도 현재까지도 미국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하게 됐고, 이와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미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역환매 조건부 채권 판매량이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됐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더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파월과 이제 옐런이라는 분이 2021년도서부터 파월은 미국의 중앙은행장, 옐런은 미국의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조합을 만들게 되게 돼요. 특히 옐런 의장이 대규모로 미 국채를 매각했었던 2016년도 이래 2018년도까지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감소되게 되고, 달러 유동성이 감속되게 되면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 RPM과 동일한 개념을 갖게 되는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미국 경제가 쉽게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유동성이 이제 계속해서 급속도로 감소되게 되니 통화 유통 속도 자체가 침체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세후 기업 이익 증가세도 이전하고 다르게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 경제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수뿐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 2021년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이 미국 중앙은행장으로서 집권했었던 그 시기가 되게 돼요. 근데 매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옐런의 성과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016년도서부터 대규모 보유자산을 시중에 매각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미달러 가치가 US 달러 인덱스가 솟구치게 되고,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가,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저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미국 경제는 그리 충격을 받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내는 게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이와 같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와 같이 파란 선이 하늘로 솟구치는 스카이 라킷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 유일하게 이와 같은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될 때까지 전체 유동성을 계속 공급 확대를 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선으로 통화 유통 속도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누적해서 늘려주게 되면 드디어 실물 경제에 돈이 돌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0을 하회하는 안정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현재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에 들어와서 다시 파란색 선이 매우 단기간에 하늘로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2008년 이래로 처음으로 하늘로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은 2008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빨간색 선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매우 격하게 증가시켰고, 2008년보다 매우 단기간에 한 달여 만에 파란색 선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0을 하회하는 안정된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2021년도에도 미국의 중앙은행장을 맡게 되는 파월의 업적이 되게 되고,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는 옐런의 업적을 보게 되면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고, 통화 유통 속도 떨어지고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게 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이 됐지만,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어땠었는가? 파란 선을 봐야 되겠죠. 파란 선이 대부분의 기간에 0을 하회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2021년 현재 흐름대로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이란 분이 취임을 하게 된다. 이 분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장을 역임을 했고, 앞서서 중앙은행장이었던 버냉키 시절 매우 적극적,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의 후폭풍을 경제에 큰 충격 없이 마무리 지은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파월이고, 버냉키 시절을 넘어가는 더욱더 격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합, 버냉키를 넘어서는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하는 파월 의장과 그 후폭풍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은 바 있는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으로서 조화를 맞추게 되는 2021년 미국의 통화정책은 적어도 트럼프 시절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의 행정부와 미국의 중앙은행의 엇박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더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이 이렇다는 것은 2021년 미국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 관련된 전공 지식이 전혀 없으시거나 또는 이제 신문이나 뉴스들을 잘 안 보시거나 또는 업무상으로 전략이나 경영기획과가 같은 지표로서 진척도를 점검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매우 낯설고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여기까지 이제 참고해 말씀드리고요. 이에 연동돼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또 조망을 해야 되겠죠.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가 강세 현상이 11월 달에 들어와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국내 한 곳에 뉴스예요.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저곳을 또 이제 또 자본이 많죠. 보게 되면 다우지수 사상 첫 3만 선 돌파했다. 장중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 앞에서도 봤듯이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서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되게 되고 코로나 백신이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게 되니 악재가 존재하지가 않는다. 향후에도 다우지수 대형주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내년 되면 더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뉴스 보도예요. 근데 여기서 지난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 파란색 선이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냉각 주기, 줄여서 냉각기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그 속에서 상한 수준과 하한 수준이 제한되게 되는 박스권, 비추세 구간이 진행되어져 왔고 11월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30개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우존스 지수는 상한선을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 후 다시 고점대를 높이려는 그 찰나에 와 있어요. 대형주 지수 S&P 500 표본이 더 크게 되죠. 보게 되면 얘도 뚫기는 뚫었지만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상승세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나스닥 몇 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빼게 되면 대한민국 코스닥 같은 좀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작아요. 보게 되면 얘는 대형주들과는 달리 이와 같이 비추세 구간에 여전히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다시피 두 개가 표본의 수는 다르기는 다르지만 대형주의 특성을 갖는 건데 왜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녹색 비행기 궤도 수명주기예요.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예요. 보게 되면 이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신문을 보게 되면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철학과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고 이와 같은 수명주기 이론은 매우 긴 기간 동안 학계 속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떤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에 도달하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다우존스 지수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미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이 진행 중이고 2000년이 넘으면서부터 이 녹색 비행기 궤도의 중앙에 위치한 빨간색 선, 얘가 다우존스 지수의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이 경유지를 자기의 평균 상승 속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2차 상승 주기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쇠퇴기까지의 상승 여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30여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S&P 500 대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미 1차 상승, 휴지기, 2차 상승, 쇠퇴기까지 다 들어와서 상승의 생애가 종결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생애를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녹색 비행기 궤도의 중앙에 있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의 반등 주기가 진행되고 있고
반등 주기의 상한선은 쇠퇴기 마력까지가 아닌 쇠퇴기를 돌파한 초입 부근에서 대부분 마감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형주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 표본 평균이 더 작은 지수보다 상승폭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좀 더 강하게 박스권을 상회하는 그러한 온도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대형주가 11월에 강세를 나타내게 됐지만 2021년에도 계속해서 대형주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전환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에 관련돼서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지난 공개방송에서 공유했던 바가 있죠. 이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강세, 얘가 내려가게 되면 S&P 500이 나스닥보다 강세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얘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고 태동기로 귀향을 한 다음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1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요. 1차 상승은 중간에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 최대 쇠퇴기 초입까지 진행이 되게 되죠. 즉 얘가 위로 더 가는 주기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위로 간다면 나스닥이 강세를 나타내는 주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P 500이 반등을 하는 그 국면이 마무리 국면에 와 있는데 나스닥이 강세를 나타내는 주기가 종료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다시 일정 기간 강세를 나타내는 그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의 11월에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형주가 강세 현상을 만들게 되면서 글로벌 옵션 지수 자체가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는 과도한 오버슈팅 영역까지도 다시 진입한 상황이에요. 얘가 대형주 강세로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대형주의 강세가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은 이제 방향이 남아있는 MT홀, 경영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분석 속에서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 공간을 찾게 되면 저 비어있는 공간을 MT홀이라고 말해요. MT홀이 보이는 저 공간이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마진이 매우 흡족하게 남는 전략 공간이 되게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2021년이 되게 되면 미국의 행정부가 만드는 재정정책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통화정책이 트럼프 시대보다 더 잘 조화롭게 맞물려 가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었었던 인재들의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이 펼쳐지기 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좀 거쳐야 될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늦은 시간까지 수개월 동안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를 드리고자 늘 삼독의 정진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삼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또 남을 멸시하지도 않으며 앞에 놓여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